자, 오늘 우리 집합하겠습니다. 집합. 영어로 세트. 세트란 말을 우리가 워낙 많이, 은환이 언제 왔어? 아까부터 있었는데. 그랬어? 일단 집합이 뭔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집합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조건이 명확한 것들의 모임.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 의미는 다 비슷합니다. 조건이 명확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조건이 주관적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은율이나 현우나 은환이나 누가 보더라도 그 조건의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 또는 수학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서 기준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집합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모였다면 이건 집합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야. 키가 크다는 기준이 현우의 기준과 윤우의 기준이 다를 거라고. 윤우야, 넌 키가 어느 정도 돼야 키가 크다고 생각하니? 180 이상? 그렇죠. 현우야,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죠. 이렇게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집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신에 이거를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하면 되죠. 키가 175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그러면 그때는 175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으니까 그놈들만 모았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관적인 감정이나 느낌 같은 걸로 만들어진 건 집합이 되지 않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기준은 네가 볼 때나 물론 수학적인 이 상식이 부족해서 기준을 못 찾으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기준이 객관적이어야 돼요. 자, 이 현대집합의 창시론자는 칸토어라는 사람인데요. 칸토어라는 사람은 아테네 출신. 독일의 수학자입니다. 아니로. 독일의 수학자고요. 이 칸토어 이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집합의 개념들을 칸토어가 정립을 한 거고, 그 이전에도 비슷한 개념들은 있었어. 비슷한 개념들이 있지만 현대 집합론의 형태를 창시한 사람이 칸토어라는 사람이고요. 뭐 여러 가지 수학적인 업적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특히 이 무한에 대한 이야기를 정립시킨 게 처음엔 되게 반발도 하고 사람들의 막 거부도 많이 하고, 이 사람이 극심한 우울증이어가지고 막 일부 수학자들은 얘보고 정신병자라고 막 그러기도 했었어요. 그런 사람인데, 이 무한의 개념을 이런 거야. 자, 짝수라는 집합이 있어. 우린 집합 배웠으니까 이제 짝수라는 집합이 있고 자연수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럼 짝수의 집합과 자연수의 집합 중에선 누가 더 큰 집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연수? 같다. 알 수 없다. 자, 선생님이 그럼 얘기를 하나 할 테니까 이제 잘 들어보세요.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승과 저승 사이에 사람들이 잠깐 머무는 호텔이 있어요. 호텔이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이 호텔에 갑자기 엄청 많은 사람, 한 100만 명의 사람이 갑자기 온 거야. 근데 이 호텔은 방의 개수가 무한히 많아요. 사람들이 다 묵을 수는 있어. 사람에 상관없이 100만 명 있다고 온 거야. 내가 호텔의 지배인이다. 좀 똑똑한 사람인 거지. 그래서 이 100만 명의 사람이 몰려와서 어떻게 1번부터 100만 번까지 방 번호 키를 쭉 주고 다 들어가세요 하고 다 들어갔어.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더 온 거야. 아니야. 다시요. 요번에 또 100만 명의 사람이 왔어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 100만 1번부터 200만 번까지 하면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는 무한 명의 사람이 온 거야. 바로 이게 뭐의 개념이죠? 자연수의 개념입니다. 1명, 2명, 3명, 4명 헤아릴 수 있는 자연수니까 무한 명의 사람이 왔어요. 무한 명의 사람이 오니까 어떻게? 그럼 200만 1번부터 무한대까지 쭉 사람들이 이제 방 번호를 주면 되지. 자, 이 상황에서 이번에 어떻게? 한 명 있다고 온 거야. 한 명이.
그럼 지금 무한명의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한 명이 더 왔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못 들어가? 아니죠. 난 똑똑하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사람을 나는 방에 들어갈 수 있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내가 방송을 한 거야. 지금 묵고 계신 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손님이 추가로 나와서 방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가 묵고 있는 방 번호에 1씩을 더한 방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어떻게 1번은 2번, 2번은 3번, 3번은 4번으로 가서 맨 마지막에 있는 누군가도 방 번호가 하나만큼 옮겨가면 몇 번 방이 비어요? 1번 방이 비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한이나 무한의 2를 더하나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자, 이번에는 한 명이 아니라 다시 또 무한명의 사람이 왔어. 어떡하지? 근데 난 똑똑하잖아. 겁나 똑똑하잖아. 방송을 하는 거죠. 지금 묵고 계신 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무한명의 손님이 오셔서 방이 필요합니다. 현재 자기가 묵고 계신 방 번호에 곱하기 2번을 한 방 번호로 옮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1번은 2번으로 가고 2번은 4번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옮겨오고 나니까 전부 어디로 가? 짝수번호로 다 옮겨왔겠지? 그러면 홀수번이 비어있겠죠? 홀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역시 무한개죠? 그러니 이 무한대인 사람이 그 방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자, 봐봐. 원래 무한이었죠? 자연수 무한이었지? 근데 요 놈이 2배를 한다는 건 뭐야? 2배 한 놈과 1대1로 대응을 시키는 꼴인 거잖아. 이렇게 1대1로 대응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리는 같은 무한이라도 무한끼리 서로 같다라고, 개수가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홀수나 짝수나 자연수나 그 집합의 크기는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실수까지 얘기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자연수와 실수는 1대1로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수의 집합이라고 하면 그때는 자연수의 집합과는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자연수나 짝수나 홀수나 혹은 유리수까지도 크기가 같은 무한으로 보는데 실수까지 넘어가면 그때는 개수가 달라집니다. 이건 여러분의 수학적 상식을 위해 약간 추가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집합을 이야기할 때 집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구분이 돼요.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구분은 뭐냐? 우리가 어떤 집합을 이야기할 때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가 있어요. 나는 어떤 집합을 이렇게 할까요? A, B, C라는 이 세 놈을 가지고 집합을 만들고 싶어. 근데 그냥 이렇게 나열해 놓으면 얘는 그냥 문자를 나열한 건지 집합인지 알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 놈이 집합으로 묶어준 거요 라는 표시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괄호 모양을 앞뒤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원소와 원소 사이에 원소라는 거 말해버렸네. 각각에 들어있는 놈들 사이에 쉼표를 찍어서 구분을 하고요. 이렇게 기호로 나타냈을 때 이 놈을 우리는 집합 기호라고 얘기하고 보통 집합은 알파벳 대문자로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집합 A가 되는 거고요. 좀 전에 선생님이 얼핏 얘기했듯이 집합 안에 들어있는 하나하나 낱낱의 것들, 이놈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원소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엘레멘트. 알파벳 E를 기억하세요.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을 구분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한집합, 무한집합에서 유한집합을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거야. 그냥 단순히 유한계다가 아니라 셀 수 있는 것. 이거를 우리는 당연히 유한계면 셀 수 있다는 얘기겠죠. 100만 개든 1000만 개든 1억 개든 셀 수 있으면 우린 얘를 바로 뭐라고 해? 유한집합이라고 얘기하고요.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바로 무한집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집합을 만들 거야? 어떤 집합을 만들 건데 내가 우리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가 정말 마음 깊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집합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만들 거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비어있어. 자, 이렇게 원소가 하나도 없는 비어있는 집합을 우리는 빌공자를 써서
집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집합 기호 안에 아무런 원소를 안 쓴 상태, 이런 표현도 공집합의 표현이고, 혹은 알파벳 그리스 문자 파이라고 있습니다. 꼭 오뎅꼬치처럼 생겼죠? 파이라고 있습니다. 요것도 우리는 공집합을 나타내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공집합 원소 몇 개? 0개. 0개. 그럼 얘는 유한집합일까요? 무한집합일까요? 유한집합? 공집합은 유한집합입니다. 너희들 원소의 개수 좀 전에 몇 개라고 얘기했어? 0개. 헤아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집합은 유한집합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집합을 3개로 분류하는 선생님이 있어.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그럼 잘못했습니다. 공집합은 항상 뭐예요? 유한집합입니다. 따라서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고, 공집합은 어디에 포함된다? 유한집합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야. 됐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집합이 있을 때 선생님이 책에 있는 순서대로 안 할 수도 있어. 선생님이 의식의 흐름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로 선생님은 설명을 하는 거라서. 알겠죠? 자, 이렇게 좀 전에 집합을 이루고 있는 낱낱의 것들을 우리는 원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원소가 A, B, C가 있잖아. 그럼 이렇게 얘기해. A는 집합 A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한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 쉽게 얘기하면 뭐야? 스몰 a는 이 집합 A의 원소이다라는 게 얘기야. 원소이다. 근데 수학은요, 이렇게 길게 말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니까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 스몰 a는 집합 A의 원소이다라는 걸 이렇게 표시합니다. 알파벳 E를 변형해서 이런 기호로 나타내줘요. 그럼 우리는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거야? 요 스몰 a는 A의 자꾸 A 썼더니 헷갈린다. 우리 B로 바꾸자. 둘 다 A여서 예병. B로 바꿔서 얘기할게요. 요렇게 나타내 줍니다. 조심할 건 입을 벌리고 있는 쪽에 뭐가 들어가야 돼? 집합. 그다음 막혀 있는 쪽이 원소. 자, 그럼 여기 나는 D라는 놈을 한번 볼까요? 그럼 D는 집합 A의 원소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원소가 아니다는 여기에다 어떻게? 사선을 그어줍니다. 그럼 무슨 뜻이야? D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일단 원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부분집합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부분집합. 자, 이미 느낌이 오죠? 필이 옵니다. 부분집합이란 건 뭐야? 집합의 부분이란 얘기야. 그 집합의 부분으로 또 뭐를 만든다고? 집합을 만든다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바로 부분집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분집합. 자, 좀 전에 선생님이 저 라지 A라는 집합의 3개의 원소 A, B, C로 만들었습니다. 부분집합을 한글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어떤 집합의 일부 또는 전체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이거를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라지 A라는 집합이 스몰 ABC 혹시 춥니? 추워? 넌 직방이라서 그렇구나. 난 더운데. 에어컨 끄자. 우리는 저기 에어컨 끄는 거예요. 뭐는? 백색소음이요. 백색소음. 잠깐만요. 잠깐만요. 와, 잠깐만. 두개 했다. 네, 자 다시 갈게요. 미안합니다. 끊어져서.
자, 여기 라지 A에 있는 원소 스몰 A, B, C 요 놈들 중에 일부 또는 전체를 가지고 또 다른 뭐를 만든다고? 집합을 만든다고. 그래서 요거를 만드는 게 부분집합인데, 그렇다면 이 A의 부분집합에는 어떤 놈들이 있느냐? 자, 일부 또는 전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는 원소가 몇 개? 3개가 있죠. 이 원소 3개 중에 일부를 가지고 집합을 만들어 볼 건데, 먼저 원소가 1개짜리로 집합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뭐가 있어? A라는 한 놈을 이루어진 집합. 이것도 집합이니까 집합기호 있어야 돼요. 그 다음 B 그리고 C 하나로 이루어진 이런 집합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원소를 2개를 가져서 만들 수도 있겠죠. A와 B, A와 C, 그리고 B와 C.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일부뿐만이 아니라 뭐? 전체를 가져와도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어떻게? A, B, C를 모두 가져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나는 아무런 원소도 가져오고 싶지 않아요 라는 공집합, 요것도 부분집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해야 돼요. 이 공집합은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부분집합을 만들어 봤더니 지금 원소가 몇 개 있습니까? 원소가 3개 있죠. 이 원소가 3개 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몇 개? 8개. 부분집합이 몇 개 만들어졌어? 8개가 만들어졌죠. 자, 지금 요 놈의 원소가 몇 개였는데? 3개였는데 그걸로 부분집합을 만들었더니 몇 개가 만들어졌어? 8개. 근데 이 8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바로 2의 세제곱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제곱, 얘가 바로 뭐를 뜻하는 거야? 얘가 바로 원소의 개수를 뜻해요. 자, 왜 2의 세제곱이 원소의 개수가 되느냐? 이거 연기든 선생님한테 설명 들었을 테지만, 자, 이런 거야. 하나 집중하자. 자, A, B, C라는 3개의 원소를 가지고 나는 부분집합을 만들 거죠. 그러면 부분집합을 만들 때 어떻게 부분집합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이런 거야. A라는 놈이 내가 이제 만들 부분집합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A라는 놈 자체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 거야? 2가지가 되는 거예요. 집합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B도 역시 몇 가지가 되고요. C도 역시 몇 가지가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경우의 수 배웠잖아요. 이 놈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개? 2의 세제곱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소가 n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데 2의 n제곱 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원소가 n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가 된다고? 2의 n제곱 개가 된다고요. 기억하세요. 원소가 5개면 그럼 몇 개겠어? 2의 5제곱인 32개. 원소가 10개면 2의 10제곱인 1024개. 원소가 10개를 가지고 부분집합이 몇 개냐라고 할 때 원소 1개일 때 2개일 때 하면 몇 개를 만들어야 돼? 1024개를 만들어야 돼. 그건 다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뭐야 그러면 뭔가 원소의 개수하고 관련된 무언가들이 만들어지네. 그래서 우리는 원소의 개수를 왜냐면 칠판 하나에다 다 하려고 그랬는데 좀 부족하네요. 원소의 개수를 개수냐? 개수. 개수가 뭔가 뭐죠? 개수가 좀 더 크지 않아? 원래 느낌이에요. 개수. 이거 저거 법칙 있지 않나? 개수가 맞아요. 그지? 개수가 맞죠. 개수 맞다니까요. 그 법칙이 뭐죠? 은희도 알고 있어? 두음 법칙. 뭔 소리야? 뭔 개소리야 이게. 또 덥다야 닫았더니. 은율이가 설명해 준대요. 어떤 경우에 사이시 들어가죠? 저 오늘 배우는 학교에서
중학생 교배였죠. 기억은 안 나는데 개수가 맞아요. 개수가 맞아요. 원소의 개수. 선생님도 이것도 잘못한 거예요. 원소의 개수가 맞아요. 근데 이것도 교과 과정에 따라서 사이슈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가지고 나도 짜증나. 아무튼 원소의 개수. 근데 읽을 땐 개수라고 읽죠. 원소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뭔가를 지칭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야. 난 지금 A라는 집합을 봤더니 원소가 몇 개였어? 3개. 이걸 수학적 기호로 나타내고 싶다는 얘기야. 그럼 A라는 집합의 뭐가? 원소의 개수가 앞에 n이라는 기호로 표현합니다. 요거는요 머리 글자입니다. 헤아리다라는 의미의 넘버. 네? 넘버가 명사도 있지만 동사도 있어요. 헤아리잖아요. 헤아리다. 네. 그래서 그 머리 글자 n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A의 개수 이런 뜻이야. 집합 A의 개수. 그럼 우리가 주어진 예를 들면 뭐라고 쓰는 거야? 3.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NA라고 나타낸 거는 뭐라고 그랬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얘기한다고 그랬지. 그럼 얘는 어떤 의미를 가져야 돼? 상수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얘는 문자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뭐야? 상수의 의미야. 상수의 의미. 따라서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집합 B는 안 썼지만 이런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NA 자체가 어떤 하나의 상수를 의미하고 NB도 어떤 하나의 상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연산이 가능하다고. 이 자체가 하나의 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요 안에는 집합의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요 안에 어떻게? 이렇게 집합 자체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요 경우는 뭐라고 해줘야 돼요? 뭐라고 해줘야 될까? 3이라는 숫자가 되는 거야.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요거는 뭐가 될까요? 2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에게 퀴즈. 1번 퀴즈. 얼마일까요? 요거는 0입니다. 0. 뭐를 의미하는 거죠?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자, 2번 퀴즈. 얼마일까요? 요거는 1입니다. 자, 왜? 자, 요 표시는 무슨 표시라고 그랬어? 공집합 표시인데 공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은 2가지라고 그랬죠? 이렇게 표시하거나 또는 집합 기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근데 얘는 집합 기호 안에 얘가 들어가 있죠. 그럼 요때 요 안에 들어가는 요 놈은 공집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야? 그냥 이렇게 생긴 어떤 문자나 기호를 나타내는 거야. 마치 뭐나 똑같이 삼각형, 별 이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거는 이렇게 생긴 기호 한 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야. 얘는 공집합이라고 읽으면 안 된다고. 여기에 삼각형 이렇게 있는 거는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때는 원소의 개수 몇 개? 1개. 자, 3번째 질문. 위에 쓴 겁니다. 0, 1, 2 빼기 n 0, 1은 2. 맞아요? 틀려요? 0, 1, 2에서 0, 1 뺐으니까 2 남잖아. 원소의 개수 아니에요? 저 원소의 모양이 아니라 우린 뭘 물어보는 거야?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3 빼기 2에서 모양과 상관없이 얼마예요? 1이 됩니다. 이런 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아마 이 정도까지 하면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대략적인 내용들이 다 돼 있을 거야. 아, 저거 아직 안 됐네. 부분집합 기호 설명 안 했네요. 한 칠판에 다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 아, 요거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 있는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우리 고쟁이가 좀 압축돼 있어서. 자, 우리 아까 이런 얘기 했죠. 원소에 대해서는 어떤 원소가 이제 지원 때 A가 있고요. 집합 A가 있을 때 어떻게 얘기한다고 그랬어? B는 A의 원소이다 또는 속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자, 그런데 우리 여기 표현한 이 부분집합을 한번 볼까요? 이 부분집합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합 A가 요렇게 놈으로 생겨 먹었어요. 그 중에 난 하나, 자, 요 놈을 집합 B라고 얘기할게.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요 집합 B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요거까지는 아까 얘기했다니까 이해가 되죠? 자, 이러한 부분 집합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합의 포함 관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요 집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집합 A가 스몰 ABC라는 원소를 갖고 있고요. 집합 B가 스몰 AB라는 원소를 갖고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집합 B에 있는 스몰 AB는 집합 A에 있는 A, B, C에 모두 들어 있죠? 맞니?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관계에서 뭐라고 했냐면 집합 B는 A의 뭐라고 얘기한다? 부분 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 근데 이거 말이 바뀌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B는 A에 포함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포함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A는 B를 뭐라고도 얘기해? 포함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얘기야.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나 B가 A에 포함된다는 얘기나 A가 B를 포함한다는 얘기나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얘기고요. 요 놈을 수학적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A하고 B가 있을 때 굳이 얘기하자면 누가 더 큰 집합이야? A가 큰 집합이죠? 그쪽으로 이렇게 입을 벌리는 이런 표현을 해줍니다. 이걸 우리는 부분집합 기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분집합 기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조심하세요. 어떻게? 이 벌린 쪽이 무슨 쪽이야? 큰 집합이 들어가는 거야. 아까 원소를 나타낼 때도 벌린 쪽에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 집합. 닫힌 쪽에 원소. 요건 벌린 쪽에 큰 집합. 그러니까 부분집합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큰 쪽으로 벌려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 집합 C를 썼는데 요게 A, D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요때는 A하고 C 사이에 이러한 포함 관계가 있다 없다? A라는 원소는 있지만 D는 여기에 들어있지 않잖아. 그럼 부분집합이 아니란 얘기겠죠. 그럼 여기도 이렇게 사선을 그어주면 A가 C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A는 C를 포함하지 않는다. C는 A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린 바로 뭐라고 불러?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기억할 거.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선생님 퀴즈를 냅니다. 자, 집합 A, B, 그냥 A를 다시 이제 새로운 집합을 할게요. 0, 1, 2, 파이. 자, 집합 A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자, 0은 집합 A에 뭐가 되는 겁니까? 0은 집합 A에 뭐가 돼요? 포함. 아주 이제 그 고작 두 가지 한 거 헷갈리고 있어. 0은 집합 A의 원소잖아. 원소. 여기 한 개 낱낱의 것들. 또 여기 어떤 기호 들어가야 돼? 요 기호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깔리네. 요 때는 여기 뭐 들어가는 거야 이제? 0 주변으로 뭐가 있어? 집합 기호가 있잖아. 그럼 얘는 뭐를 뜻하는 거야? 집합. 그럼 부분 집합이니까 어떤 기호 들어가야 돼? 요 기호가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요 사이에는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다시 그 원소 저거는 공집합이라는 저거 뜻인데 C. 저거 저 동그라미 안에도 집합이 있으니까 C. 저건 집합이 아닌 거야. C. 아니에요? C요? 얘는 이 기호도 되고 요 기호도 됩니다. 요거를 가리킬 땐 얘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거고 공집합의 의미를 갖는 거고 요 기호를 사용할 땐 요 안에 들어있는 요 원소를 가리키는 거야. 하지만 요 놈도요. 만약에 요렇게 생겨 먹으면 자, 여기 뭐 들어가야 될까? 이때는 이때는 갑자기 일이 왜 나와? 이때는 뭐가 돼야 돼? 부분집합이 돼야겠죠? 이 양쪽의 중괄호 두 개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야? 집합을 의미하니까 이거는 이때는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자, 이런 것들 좀 구분하셔요. 저 뭐라고 읽어요? 삼재층.
아, 이건 부분집합이다. 아, 이거요? 원소이다. 이건 부분집합이다. 그냥 이렇게 읽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0은 A의 원소이다. 혹은 0은 A에 속한다. 요놈은 요 집합은 집합 A의 부분집합이다. 또는 포함된다. A는 얘를 포함한다. 그렇게 읽어주는 거야. 보통 부분집합, 원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빼먹은 얘기가 있으면 보면서 얘기할 건데, 자, 오늘의 개념의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자, 아까 집합의 분류, 집합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뭐하고 뭐가 있다고?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이 있고, 공집합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유한집합이 들어간다고 그랬어.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집합의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 집합의 종류가 아니라 집합의 표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사실 이미 했는데 집합 A. 자, 선생님 이렇게 써볼까요? 1, 2, 3, 6.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A라는 집합이야. 그런데 집합은 뭐를 보고 집합이라고 한다 그랬어? 그 기준이 명확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기준이 명확한다. 다른 말하면 조건이 명확한 거야. 선생님이 여기 모았는데 이거를 보는 순간 여러분이 떠오르는 혹시 조건이 있나요? 6의 짝수. 약수. 약수. 6의 약수. 그죠? 이 집합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모은 집합인 것 같아? 6의 약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인 것 같죠? 그러면 요 놈을 1, 2, 3, 6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럼 나는 그 조건을 표시할래. 그 기준을 표시할래? 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소들을 일일이 다 써서 표현하는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원소를 다 쓰는 건 너무 귀찮아. 이 집합의 조건을 표현할래 라고 얘기할 때 우린 이거를 조건제시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요. 집합 기호를 쓰는 건 똑같고요. 여기에 문자 하나를 적습니다. 요는 뭐 X를 써도 되고 A를 써도 되고 K를 써도 되고 뭘로 써도 상관없어. 그리고 구분을 하고 여기에 뭐 그 조건을 적어주는 거야. X는 뭐라고? 6의 약수라고. 그동안 들어봤던 거. 함수 맞아.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를 X의 조건 fx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함수에서 뭐 정의역, 치역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전까지는 안 배웠지만 정의역, 치역이 바로 뭐야? 집합이야.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 요 앞에 있는 X를요, 모든 원소를 대표해서 하나의 문자만 적어준 거잖아. 그래서 요 놈을 대표 문자 혹은 대표 원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뭐를 적는다고? 그 X의 조건. 자, 이거 잘 봐야 돼. 그럼 이 집합의 원소는 누가 원소인 거야? X가 원소인 거고, 뒤에 나와 있는 놈은 뭐예요? 조건이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집합 B라는 놈을요, 이렇게 썼다고 하자. X 2x-1 다시 할게요. x는 2n-1, n은 자연수. 이렇게 썼어. 자, 이 집합의 원소는 누구라고요? x.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들을 한번 우리 찾아볼까? 2n-1이 x입니다. n이 원소가 아니야. 여기 n은 자연수라는 조건 들어있지? 그렇다고 해서 자연수인 n이 원소가 아니라고. 원소는 누가 원소라고? x가 원소라고. 다만 그 x라는 원소를 찾기 위해서 n 자리에 뭘 집어넣을 거라고? 자연수를 넣을 거라고. 그럼 n이 1일 때는 얼마일 거고요? 1. n이 2일 때는 3. 3일 때는 5, 7. 요런 놈들이 누구? x라는 원소가 된다는 얘기야. n이라는 자연수가 원소가 아니고 누가 원소라고? x가 원소라고. x가. 요거 일단 좀 구분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는 선생님이 요거 나중에 문제 나올 거 대비해서 미리 좀 언급을 한 거고, 자,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한 가지 더 있어. 우리는 뭐니 한눈에 알아보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시청각에, 이 눈에
시각적인 거에 익숙해지잖아. 그래서 시각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 나 이것도 이제 아픈 추억이 있다. 벤 다이어그램은 당연히 어떤 사용한 수학자의 이름을 땄겠죠? 그 수학자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벤 80도 벤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이 무슨 뜻이야? 이게 도형, 기호 그런 뜻이죠. 어떤 사람 보여도 지금처럼 다이어그램, 뭐 벤다이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수학자 이름은 벤이고요. 다이어그램은 도형이라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뭐를 이용해서? 도형을 이용해서 나타낼 거예요. 제일 편안한 게 원 또는 타원이니까 원 또는 타원의 형태를 그려주고 여기다가 집합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요 안에다가 누구를 적어줘? 원소를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그리고 원소가 아니라 뭐를 적어줘도 돼? 조건을 적어줘도 돼요. 조건을 적어줘도 되고 원소를 적어줘도 되고. 다만 원소의 해법과 다르게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는요, 요 사이에 쉼표 안 적어줍니다. 그냥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이 벤 다이어그램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집합 문제를 풀 때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사용될 거예요. 분이 다치고 지랄이세요? 더워 죽겠는데? 벤 다이어그램이 앞으로 여러분들 집합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풀 때 가장 유용하게 써먹을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만 잘 그릴 수 있으면 문제 푸는 게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랑 문제 풀 때는 대부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할 거예요. 복잡한 연산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연산 공식들도 몇 가지 등장하는데 우리는 주로 뭘 이용할 거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통 우리 책도 안 꺼내놓고 있었네. 우리 책의 첫 번째 이야기들이에요. 첫 번째 이야기들이고, 자, 선생님이 공지했나요? 우리 8월 30, 31일 날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서 반이 다시 편성이 될 거고요. 8월 30, 31일. 자, 요번에 반편성은 두 가지를 고려할 겁니다. 학교와 성적. 왜냐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학교 간에 시험 날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니네 시험 언제 보냐? 추석 끝나고 끝나고 다음. 니네 시험 언제 보냐? 니네는 추석 전에 2주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같은 반에서 수업을 할 수가 없어. 얘는 시험 끝나고 2주 동안 수업해야 돼. 얘는 아직 시험을 안 봤어.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 비슷한 학교끼리 모으고 거기서 성적으로 나눌 겁니다. 보통 지금 보통 우리가 지금 동시에 반 레벨이 몇 개게? 6개니까 학교별로 두 덩어리를 묶어서 이 각 반의 레벨이 몇 개씩 만들어지는 거야? 3개씩.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3개예요? 3개씩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니까 일단 그렇게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고요. 선생님이 누가 될지 어느 반이 될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시험 문제도 아직 안 냈어요. 아무튼 그렇게 될 거다.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 집합에서 첫 번째 거는 쌤이 거의 다 설명한 것 같아. 부분 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얘기할 게 더 있는데 그건 쌤이 문제 보면서 언급됐을 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책을 펼칩시다. 문제들을 좀 살펴볼게요. 79쪽을 봅니다. 나연이 고쟁이 있는 문제 다 풀었니? 오, 훌륭한 학생이네요. 자, 262번 봅니다. 보기에서 집합인 것만을 골라라. 뭐라고?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자, 기억. 큰 자연수의 모임 집합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안 되죠. 어느 정도면 큰 건데? 그러네요. 니은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모임. 진짜 안 돼요. 그죠. 이것도 기준이 저마다 다를 수 있죠. 가장 작은 자연수의 모임. 될것 같아. 안 돼요 이거. 된다. 가장 잘. 이게 국어의 문제예요. 요즘 어법에 안 맞는 말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리는데 뭐 이런 거 얘기하죠. 가정자분이랑 하나서 모임이 모임이잖아 하나에서. 우리 이런 표현 많이 이번에 손흥민 미국으로 이동했는데
이건 손흥민 잘 모르나? 뭐 그런 얘기하죠. 손흥민은 유럽에서 가장 성공한 선수 중에 한 명이다. 이건 잘못 표현된 거죠. 좀 전에 윤우가 얘기한 것처럼 가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야? 넘버원, 하나를 뜻하는 거라고. 근데 가장 뭐뭐인 것 중에 하나? 사실 이건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근데 관용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그냥 그렇게 사용하는데, 가장이라고 얘기하면 뭐야? 오직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집합의 원소는 만 개든 한 개든 100개든 상관없잖아. 그럼 가장이라는 말이 들었으면 원소가 몇 개인? 한 개인 집합을 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연수 누구야? 1이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가장 이런 말 들어가면, 그러니까 아까도 키 얘기했잖아. 자, 우리 반 중에서 키 큰 사람들의 모임 이러면 집합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이러면 그건 집합이 되는 거야. 가장 큰 몇 명? 한 명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좀 구분해 두시고요. 리을 100에 가까운 수의 모임. 가깝다는 게 1차이야, 2차이야, 10차이야. 이것도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집합이 아닙니다. 미음 1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자, 이건 이렇게 선생님 잘못 읽었죠? 어떻게 읽어야 되니? 원래는 1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소수가 뭡니까? 영어로 프라임 넘버. 이 소수도 어차피 우리가 집합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수체계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문제가 편할 때가 있어서 잠깐 우리 소수 말 나온 김에 일단은 답부터. 1보다 작은 소수 누구 있어요? 없어요. 그럼 공집합이야. 그쵸. 공집합인 거. 이것도 기준은 분명한 겁니다. 네가 봐도 공집합, 얘가 봐도 공집합, 제가 봐도 공집합이기 때문에 이것도 집합이에요. 잠깐 우리 집합에서는 여러 가지 약배수에 관한 문제, 소수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하니까 이거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몇 가지 수학적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뭐 명제에서도 이런 것들 다루니까 이야기합시다. 자, 소수 영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프라임 넘버라고 얘기합니다. 프라임이 무슨 뜻이죠? 비슷해요. 뭐 가장 근원적인 수라는 그런 뜻입니다. 소수는 자연수를 이루고 있는 가장 근원의 수예요. 굳이 얘기하자면 더 이상 뭐야? 간단히 얘기하면 뭐죠? 수학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약수가 두 개인 자연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좀 더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뭐야? 다른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를 얘기합니다. 2를 제외한 다른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 그래서 소수는 과연 몇 개나 존재할까요? 소수의 개수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장 큰 소수가 무엇이냐를 슈퍼컴퓨터를 돌려가면서 몇십 년째 찾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소수 가장 큰 소수를 발견할 때마다 상금인가 뭔가를 하나씩 받는 그런 것도 있어요. 찾아보세요. 너희들 상상을 불허하는 큰 수예요. 그리고 소수의 이 밀도, 존재 밀도, 그런 거를 또 나타내는 수가 있는데, 그거를 증명하는 사람은 상을 받습니다. 아직까지 증명이 안 돼 있어요. 소수 관련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 소수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 우리 재미삼아서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야. 자, 13 소수죠? 그죠? 31은요? 자, 이 두 수는 서로 어떻게 생겨먹었니? 그렇죠. 대칭으로 생겼죠. 이렇게 생겨먹은 소수를 뭐라고 하냐면 쌍둥이 소수라고 얘기합니다. 트윈스 소수. 근데 영어로 하면 트윈스 소수가 아니에요. 뭐라고 부를까요? 트윈스 프라임 넘버. 이들. 진짜 뭐야 이거? 에디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짐작했을 거고, 이수와 이수가 어떻게 생겨먹었어? 뒤집었죠? 아, 저 대조란 뜻이네. 그치? 아닌가? 요거를 뭐예요?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삼아 만든 용어입니다. 실제로 용어를 이렇게 사용은 해요. 발음이 안 돼서 근데 이거를 뭐라고 읽어야 될까? 이모프. 그죠? 애매한데 아무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그냥 선생님이 수학적으로 당장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소수를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가장 작은 소수는 누구고요? 이입니다. 이런 소수가 아니에요. 자, 소수의 수학적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약수가 두 개입니다. 1은 약수가 몇 개죠? 한 개죠. 그래서 1은 그럼 뭐라고 부르죠?
자연수를 한번 분류해 볼까요? 아, 재밌어라. 퍼스트. 자, 수학은 사실 연산이 아니라 이런 걸 공부해야 되는데 자연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소수. 소수는 약수가 몇 개? 약수가 2개.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합성수. 합성수는 뭐예요? 약수가 3개 이상인 수들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약수가 몇 개인 놈? 1개인 놈. 그거를 우리는 기초수 또는 단위수라고 부르고, 누구밖에 없니? 이놈은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넓이가 1인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단위 면적 이렇게 얘기하잖아. 부피가 1인 거를 단위 부피. 그래서 뭐 단위 면적당 인구를 인구 밀도라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단위라는 게 바로 1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 합성수,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도움 될 거야. 자, 이 합성수 중에서는요, 합성수 중에서는 약수가 3개인 놈도 있고요, 딱 3개인 놈도 있고, 그 다음 4개 이상인 놈들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분류하지 말고요, 이렇게 할 겁니다. 약수가 홀수개인 놈. 그럼 그때는 요거까지 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야. 한 개도 홀수니까 약수가 홀수개인 놈과 약수가 짝수개인 놈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집합이나 명제 풀 때 도움 될 겁니다. 좀 특히 고난도 문제 같은 데서 많이 다뤄져요. 이 약수가 홀수개인 놈은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 약수를 한번 생각해볼까? 나연이한테 물어봐야겠다. 보통 약수는 우리 어떤 걸 약수라고 하죠? 어떤 수를 나눌 수 있는 수. 자, 보통 우리가 2 곱하기 3은 6 이렇게 얘기하면, 자, 2와 3을 뭐라고 하죠? 6의 약수라고 얘기하고요. 반대로 6을 2와 3에 뭐라고 부르죠? 배수. 그러니까 약수와 배수는 서로 반대 관계에 놓여져 있는 거야. 즉, 우리가 어떤 수의 약수라고 할 때는 2개의 수를 곱해서 또 다른 놈이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짝꿍이 지어질 때, 두 수가 짝꿍의 형태로 나타날 때가 약수의 특징이에요. 12도 2 곱하기 6, 1 곱하기 12, 3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12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1, 2, 3, 4, 6, 12를 약수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그런데 짝꿍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약수는 보통 뭐인 경우가 많겠어? 짝수인 개수가 많겠죠. 2개씩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홀수래. 그럼 어떻게 하면 약수가 홀수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어떤 경우? 곱하는 두 수가 어떨 때? 같을 때. 그리고 이렇게 같은 수를 2번 곱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제곱. 제곱해서 만들어진 수를 누구라고 불러요? 제곱수. 즉 약수가 홀수개인 놈들은 어떤 놈들이야? 제곱수인 놈들이 바로 약수가 홀수개입니다. 제곱수인 놈들이 약수가 홀수개예요. 그리고 약수가 짝수개는 뭐겠어? 제곱수가 아닌 다른 합성수들. 이런 놈들이 바로 약수가 짝수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약수가 홀수개인 놈들 중에도 약수가, 자, 1개인 1은 제외하고 얘기하겠습니다. 3개인 놈과 5개 이상인 놈은 좀 달라요. 또 뭔가 다릅니다. 약수가 3개인 놈은 또 어떤 놈일까요? 약수가 3개인 놈은? 세제곱. 자, 보자. 우리 12라는 놈을 보면요, 12의 약수는 누가 있냐면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지? 그런데 하나 더 볼게. 9는요, 우리 좀 전에 했던 거죠. 1 곱하기 9, 3 곱하기 3. 아, 이거 적절하지 못해. 다시 할게요. 미안합니다. 16은요, 1 곱하기 16, 2 곱하기 8, 4 곱하기 4 이렇게 만들어지죠. 네. 그래서 16은 약수가 몇 개입니까? 5개죠. 그지? 자, 5개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 3개인 놈과 5개 이상인 놈을 구분한다고 그랬지. 자, 5개인 놈을 살핍시다. 얘가 5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2하고 8에서 8이라는 놈이 다시 어떻게? 그쵸? 2하고 4로 분류가 되지.
즉 2가 어디로 갈 수 있어? 여기로 갈 수 있지. 다시 말해서 8이라는 놈 자체가 뭐야? 또 다른 약수들을 갖죠. 그러니까 그 놈을 쪼갤 수 있지. 그래서 쪼개진 게 바로 어떤 형태야?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죠. 즉 약수인 놈들이 또 다른 약수들로 쪼개지면 약수는 더 많이 여러 개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9 요 놈은요 1 곱하기 9 또는 3 곱하기 3인데 3은 더 이상 쪼개져요? 안 쪼개져요? 안 쪼개지죠. 안 쪼개지지. 무슨 수? 3이? 소수. 지금 얘기는 소수잖아. 그리고 소수를 2번 곱해서 만들어진 게 9죠. 즉 약수가 3개인 놈들은 어떤 놈이야? 이 소수의 제곱수들. 이게 바로 약수가 3개인 놈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제곱수들 있죠? 기타, 그 외의 제곱수들. 이게 5개 이상입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알지 않아도 대부분의 문제는 풀어지지만 수학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떤 좀 고난도 문제들이 등장을 했을 때 내가 요놈의 특징이나 성질을 알고 있으면 보인다고. 그 외에도 앞으로 하면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몇 가지 추가적으로 얘기할 것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알면 좋고요. 자, 스님이 여기서 퀴즈를 하나 냅니다. 지울게요. 퀴즈를 하나 냅니다. 그리고 지금 1교시가 10분이 채 안 남았어요. 10분이 채 안 남았는데 아닌데? 맞죠? 우리 7시 한부터 10분이 채 안 남았는데 요 문제의 정답을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는 걸로 1교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문제입니다. 자, 잘 들어야 돼요. 자, 길다란 복도가 있습니다. 이 길다란 복도에 한쪽 면에는 창문이 있어요. 창문들이 이렇게 쭉 붙어 있다는 얘기야. 창문이 쭉 있어요, 이렇게. 창문은 총 몇 개가 있냐면 100개의 창문이 있습니다. 100개의 창문이 있고 각각의 창문에는 1번부터 100번까지의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몇 번까지? 100번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자, 여기에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어요. 다리가 짧아요. 자, 학생이 몇 명이 있냐면 100명이 있습니다. 100명의 학생이 있고요. 이 100명의 학생 역시 1번부터 100번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자, 창문에도 1번부터 100번까지 번호가 있고 학생들도 1번부터 100번까지. 참고로 이거는 예전에 경시나 창의사고나 뭐 외고 입시나 이런 데서 종종 등장하던 문제입니다. 어렵네. 아직 설명도 안 했어. 자, 규칙은 이렇습니다. 각 학생들은 번호 순번대로 복도를 지나가면서 닫혀있는 창문은 다시 순번대로 자기 배수의 창문을 닫혀있는 창문은 열고 열려있는 창문은 닫습니다. 즉 2번 창문, 4번 창문, 6번 창문, 8번 창문을 보면서 그 창문이 닫혀 있으면 열고요. 열려 있으면 닫고 지나갈 겁니다. 최초에는요. 모든 창문은 닫혀 있는 상태예요. 현재는 다 닫혀 있어. 자, 이렇게 이 규칙대로 1번부터 100번까지 학생이 모두 다 지나고 난 후에 열려 있는 창문은 몇 개일까요? 어렵네. 자꾸 계산해 볼까 그냥. 진짜 어렵네. 요게 퀴즈입니다. 한번 1교시 종칠 때까지 5분 남짓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계산 안 되지 않을까? 저 약수. 아까